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교영 기자 그리고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야 되는데 네. 요즘 제가 그 주말간에 감기가 들었다가 아이고. 목소리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래도 지금 좀 좋은데요? 예. 나아졌는데 아니 앵커시기 때문에 목 어제 관리를 그제 진짜 힘들었어요. 예. 뭐 파는 게 없네 지금. 귀가 지금 스트랩실이라도. 먹먹해요. 귀가 병원을 그 정도예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병원 좀 가야 될 것 이렇게 같은데. 그찬 느낌? 네. 예. 아유 이거 저기 이거 중이염 오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연락 병원에 얼른 가봐야 가셔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취재 편집이 끝나는 대로. 네, 지금 갈까요 그냥?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네, 자 병원 가시기 전에 광고부터 좀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셨다면 비교원에서 이번 기회에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관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보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요. 그러니까. 네. 네, 구독자분들이 소비자입니다. 비교원 약정이 끝나가는 분들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항상 감사합니다. 와, 훌륭하시네요. 야. 정말로. 야, 네. 진짜 구독자분들이 힘이 납니다. 센스가 네, 예. 애청자분들의 힘으로 먹고 삽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하고 휴대폰만 생각하시는데 비교원의 대표 정수기. 하나가 정수기 그러니까. 렌탈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구교훈 기자 본인 아. 방송보다 여기서 광고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띵동 네. 소리 가끔 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당나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당 좀 띄워주세요. 네, 당, 당김없이 촉촉한 오. 피부, 나, 나도 모르게 달라진 피부, 귀. 귀하게 관리받은 느낌 동키 크림입니다. 야, 기가 막히게 삼행시로 마무리하네요. 당나귀 네. 삼행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 같은 환절기 건조함 때문에 주름 더 깊어지는 거 느끼시죠? 네, 세안하시고 나서 팔자주름 미간 눈가에 콕콕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촉촉함은 기본이고요. 은은한 광채가 살아 있습니다. 디어오늘 동키 크림이 특별한 이유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얻은 동키 밀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도 수출이 되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키 크림 1+1 증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딱 한 주만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렇군요. 이번 네. 주가 끝나면 끝입니다. 3개 세트 할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 또는 문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랐는데 광채가 안 난다. 바로 100% 환불 보장합니다. 디어오늘 동키크림 010-6380-4733 010-6380-4733이고요. 상담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요거 크림은요. 저도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제 손에 바르고 예. 오셨군요. 손에 네. 예. 김은지 기자 손에 네. 동키크림의 그러니까요. 윤기가 잘잘잘 흐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D-70일. 야. 딱 떨어집니다. 야, 0자로 딱 끝나. 70. 네. 예. 70일 남았어요. 근데 이런 선거 처음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지 않나. 네. 와.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예. 제가 사실 그 어제 저희가 그 경향 TV에 맞아. 출연을 했었는데 그 뭐 하여간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네네. 경향 TV의 출연분에 대해서 왜 취재 편집을 워낙 경향 TV에서 좀 하시기 강력한 바랍니다. 스피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장윤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그 박주민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가 좀 들어왔는데요.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는군요. 구경의 정치 비상구를 예. 엄청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모셔야 될 것 보기에는 같은데요. 취재 전에 편의점에서 보셨어요. 뭘 예. 다뤄도 잘 이슈가 안 되는데 경향 TV는 이슈가 세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골프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가 주요 그 뭡니까 후원사였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쿠팡 사건이 이제 커지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쿠팡하고 밥 안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큰 가장 주 후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골프 대회를 열었고 거기에 그냥 그 참관 또는 참여 정도가 아니라 실제 골프를 쳤다. 네네. 이거는 첫 번째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인은 그 정원호 후보가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아침에? 들면은 뭐 결탁 관계 이런 결탁은 걸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원호 후보의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는 거였는데 국민의힘 주장과 민주당 후보로서 박주민의 주장은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말씀을 맞아요.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탁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이고 박주민 의원은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과 정무적 판단 두 가지를 좀 문제 지적을 네네.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정권 내내 출범하기 네네. 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세게 돼 있는데도 어떻게 여기로부터 큰 후원을 물론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관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식당 후원도 받고 예. 뭐 이런 회사 후원도 받아서 그런 관내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선거 복판에 네.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네. 추가로 소개를 해드려야죠, 소개를 당연히. 해드리는 네. 거고 경향 TV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본선이 이제 또 치열해질 예. 테니까 아마 후보자 토론회 때 또 이야기가 나오지 그럴 않을까 것 싶고요. 뭐 같습니다. 각자 입장대도 들어보시면 유권자분들이 판단 스스로 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저는 꼼꼼한 후보 검증, 공직 후보 검증은 언론의 사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비상계엄 내란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 검증은 꼼꼼히 해야 된다. 그게 네. 정당 불문 후보 검증은 꼼꼼히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뭘 SNS에 글을 올렸습니까? 김 네. 기자님? 네, 저는 오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가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공천 기준 그리고 왜 민심과 다른 결론이 났는지 설명해달라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면담 요청하고 직접 답을 달라 그리고 책임을 좀 져라라고 하는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휴후증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을 좀 뒤덮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지방선거 처음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 대구에서 격전이 붙어가지고는 경론이 일고 국민의힘 자체적인 내분이 있는 거는 전 정말 정치부 기자하면서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어쩜 그리고 사실은 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후보자들 사이에 정리 안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도 급을 처음 봐서 와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이진숙 후보가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가기 위한 빌드업 정도로 이진숙의 항의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듭된 항의와 여러 가지 내용 측면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가 정말로 대구시장이 되고 싶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은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과 재보선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당선 이후에 그 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사실 중진 의원들이 대구시장에 열렬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대구시장으로서 광역단체장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사의 폭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 재정적인 재력도 네. 넓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큰 막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상의 차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돕던 사람들로부터의 요구가 상당히 따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주규장을 한다. 그럴 때 이익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약속 보장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들 알지만은 정치권에서는 100% 확실한 약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컷오프 됐으니까 자리가 비워지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에 넣어줄게 이런 얘기가 응당 논리적으로 그냥 필연적 귀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만약에 비워진 지역구의 주인이었던 국회의원의 의사가 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고성국 배우설이 나오면서 고성국 씨가 뭔지 세팅을 다 해준 것처럼 보였는데 고성국 박사 스스로도 본인 방송에서 이진숙 후보의 진로를 완벽하게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 비춰볼 때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해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국회 입성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어요. 네. 이것은 대구시장 말고 의회로 와라. 그렇죠. 이런 거 예.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제 원래 그 컷오프 결과가 의외이기도 했었고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의 탈락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본선에서 만약에 추경호 혹은 뭐 다른 현역 의원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선에서 그러니까 최종 골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진숙 후보를 넣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뭐라고 할까 의심 같은 것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부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이 혼돈의 국민의힘에서 어떤 규칙과 내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저도 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러니까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해서 보궐선거 출마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전까지 중앙일보 황현희의 불편한 유튜브에 나가가 네네네. 불편한 여의도라고 하는 유튜브에 네. 나가서는 예. 생각 안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당에서 요청이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입장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 어제 낸 입장, 오늘 낸 입장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정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까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디가 됐든 자리가 나면 간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본인의 의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과거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치 초입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국회의원 자리가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예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했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네. 그 스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장을 바라보고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네. 결국은 그녀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그녀가 행사할 수 있는 자리와 권력의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부닥치는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진숙의 지금 같은 행보를 추동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대구에서 네. 엄청나게 세게 붙어 있는데 이 당이 윤 어게인을 이제 절윤을 하겠다고 뭐 결의문도 낭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결국에는 윤 어게인 당을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청년 광역의원 오디션을 봤더니 윤 어게인 인사들이 포진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상위 20명 가운데 6명이 전한기를 아, 예, 네. 음모론을 제기하고 뭐 이랬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다시 극우 윤 어게인 정당이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3위를 차지한 이승훈 경기도 의원 네. 청년 후보가 자기 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태원 참사 당시 공산 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네.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전체 8위를 차지한 이성직 경기도 의원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뉴스 고문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 자유한길단 여기에 전한길 선생님이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서 가짜 보수들과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견을 굳히신 이상 저도 작지만 제도권에 들어가 자유한길단의 목소리를 내기로 다짐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러고 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현재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보다는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각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표를 만들고 나중에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는 중요하게 자기의 어떤 지지 유세 군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절윤한다고 해놓고선 다시 윤어게인이란 말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절윤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다시인가 그냥 계속 윤어게인 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과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폭로한 바가 있는 윤석열 씨의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되어 있는 음모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둘이 독대했었을 때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구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음모론의 연장에서 윤석열 씨 그리고는 지금 이런 청년 후보 같은 분들이 하는 괴가 같은 말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절윤한 적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윤 어게인이다. 이렇게밖에는 명징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선거라는 거는 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 시대 정신에 복무하는 차원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전략을 짜고 공천의 그런 비전을 형성하는 건데 네. 장동혁 지도부가 시종일관 얘기했던 것이 세대 교체를 하겠다. 그것이 바로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혁신이라는 것이 네. 나이만 바꾼다고 해서 혁신이라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득권이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는 정신의 교체여야 되는데 네. 정신적으로는 윤어게인을 계승하는 측면, 쉽게 얘기하면 두뇌 교체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맞아요. 나이에 다소만 따지는 세대 교체.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광역위원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청년 극우 양성소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네. 결과물을 받아드니까 너무나 네. 당혹스러운 거고 원래는 오디션의 그런 취지 자체가 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다득표한 사람을 광역위원 시켜준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스스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 아. 면접을 봐서 이제 결정하는 거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모순들이라는 것이 결국 장동혁 지도부 가진 잉태한 모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네네네. 지도부 자체가 명백하게 총선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윤석열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로 표출되는 더구나 젊은 친구들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극우화된 면모들을 뭔가 보여주는 네. 안 좋은 식으로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총선 아닙니다. 아 지방선거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28년으로 미리 그렇죠. 가 있어요. 네, 네, 네. 미리 가 있다. 사실 여의도는 네. 이미 거기 가 있긴 네. 하죠. 예. 아유, 여의도는 2030년에 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너무 원사이드하다는 네. 느낌을 많이들 받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미 뭐 전당대회 그리고 총선 대선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런 있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그 장도혁 대표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당 내가 이미 지방선거보다는 당권에 가 있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이 그렇게 할 이슈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주호영 의원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전망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친한계의 바람 섞인 전망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와 연계해서 주호영 부의장의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친한계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요. 네. 하지만 이제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선 대차 대조표를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좋은 일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쉬운 결정일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3파전이 되면 대구에서도 혹여 민주당이 승산이 좀 있게 되지 왜냐하면 않을까. 보수표가 깨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수표가 예, 분열이 그러니까 되니까. 가장 기본 정치의 기본은 분열하면 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통합하면 이긴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건 맞죠. 물론 이제 본선 후보가 어떤 식으로 돼서 나중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 그렇죠. 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데 수도권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는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봐요. 그렇죠. 경기는 지금 아직 같은- 후보도 예. 없어요. 경기도는 심지어 이제 아직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양양자 전 의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응모를 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방식의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비친 상황일 정도로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답 없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뭐 오디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복면가왕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블러핑은 많이 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네.
답정너 오세훈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관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잡음들만 많고 어허. 정말 혁신적인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참신한 공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머리를 싸매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하고 압축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논쟁도 하고 이런 굉장히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입후보하는 과정은 시끄러웠는데 실제로 후보가 된 다음에 쟁점 같은 게 사라지는 그렇죠.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예. 여러 가지 유권자의 선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뭐 충청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투표 포기 이 예. 현상이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 이제 자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조그만 것이라도 민주당에서 빌미가 된다면 또 이거는 우해가지고 예. 역행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뭐 이제 하나 걸려봐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이제 기대했던 게 부동산 이슈였었긴 했거든요. 네.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서울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표들이 꽤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꽤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천까지 잘 가다가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야당으로서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제 TK, PK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여론조사가 잘 나오더라도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과거에도 뭐 뒤집어졌다라고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민주당이 한 자리밖에 그때 못 얻었기 때문에 막판의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주 이제 집중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보유세 가지고 논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지금 당장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사실은 대통령이 X에다가 네. 그 나도 다른 궁금하다. 도시들 뭐 도쿄가 어떤지 예. 상하이가 어떤지 예. 뉴욕이 어떤지 어떤지. 언급하는 순간 사실 예.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그렇죠. 간명하다고 예, 할 예, 수가 있죠. 예.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게 세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고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심지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라고까지 이미 국무회의 석상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당장 지방선거인데 정치도 공직자들한테 고려하지 시사한 마라.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차분차분히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지만은 종국적으로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보유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이미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개혁들이 그렇게까지 논쟁적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한데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이슈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불붙이기 좋은 아젠다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는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페이스북에 여긴 또 페이스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을 연결지어서 마치 뭐 부동산으로 돈 벌면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뭐 비판하는 거 아니냐, 뭐 주식으로 돈 벌면 깨끗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네. 거냐, 뭐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조금 하고 지나가면. 실제로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가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OECD 평균 0.33의 이제 절반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전체 조사 대상국이 30개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1.24로 제일 높아요. 그 보유세 비율이 제일 높은 예.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가 0.94,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세계 3위입니다. 보유세가 네. 높은 나라가 0.83.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0.72. 그리고 폴란드, 캐나다, 일본 순으로 이제 쭉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엄청나게 부동산 이게는 이제 어제 그 우리 우석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바에 따르면 예. 이게 지방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좋게 만들고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쓰고 또 집값이 네. 오르고 그걸 또 이제 본인이 얻어가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유세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의 어떤 평균을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부족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보수색이 강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면 선거 전에 대통령이 보유세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 처지를 굉장히 한탄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선거 전에 이런 세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FM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민한 문제여서. 예. 세금 잘못 건드리면 선거 망한다. 네. 이게 여의도 도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예. 대통령의 의지도 의지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보수 진영이 망해 있다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네.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이 간명한 게 주식도 그냥 아무 주식이나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공식을 설명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 부동산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투자면은 그 용인합니다. 반면에 어제 이제 여러 게시물들을 보게 되면은 불법적인 행태의 투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고 이번에도 처벌했고 다음에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세제 문제를 사실은 먼저 그 선거 앞두고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된다라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그런 공식을 깼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적으로 능통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네. 어차피 국민의힘이 지금 쥐고 흔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이 보유세 문제가 몇 안 되는 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진국과의 비교 논쟁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유세 문제라는 것이 중앙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논점들을 먼저 선취함으로써 사실 선거 전략으로서 야당이 뭔가 공세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우월 전략을 좀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보유세 공포감을 극복하는 대안론을 제시함으로써 선거를 치르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화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두 가지가 네. 집중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이슈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끊임없이 똑같이 투기꾼은 하여간 때려잡는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부패와의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 이제 초석과 같은 역할이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실패했었습니다. 잘 못했어요. 늘 이게 기득권의 반발에 흔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께서 그 정책 당국자들 다 뺀다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정책- 배제하겠다는 네. 거죠. 배제하겠다. 네. 저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 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 깨끗한 정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 충돌 여지를 없애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아니 내가 네.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들의 손해 보는 정책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 예. 그럴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고 봐주려고 본인은 하겠지. 그렇다고 자기 이슈인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결결하게 정책했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렇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책들은 메시지이고 심리를 가지고 하는 이슈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리를 잘 다룬다라고 네.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6월 3일 전에 네. 보유세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점점 빌드업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중과세 유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메시지를 세게 5월 내면서 맞아요. 반드시, 네, 반드시.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오름세를 꺾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까지 우리가 한국의 그 민주당 진영에서 보지 못했던 정치인의 행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좀 음.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요새도 부동산 기사 보잖아요. 뭐 1년 사이 청담동에 있는 어떤 유명한 아파트가 100억이 넘게 올랐다. 아 그게 맞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어도 이 불로소득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적정 수준이라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자산 가치들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가지게 되면 젊은 세대들 그리고는 우리 전반의 사회 어떤 다이나믹스가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사실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제가 보기에 부동산은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진보 진영에도 강남 사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말은 진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강남의 이익에 자기 이익에 충실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아니. 그래서 네네. 이제 위선자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남은 많이 오르지만 우리 집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로는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얼마나 균형 발전의 네. 이익에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냐, 정책을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의심받을 것 같으면 아예 다 빼버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네. 저는 이건 대단히 잘한 정책이다, 결정이다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네. 우리 박홍근 기획예산처장 어, 후보자 예. 사실 사실은 장관 이제 되지 않으셨나요? 장관 됐습니다. 되셨는데 예. 이분 어제 같은 바로 경우에는 됐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검소하다고 칭찬을 했잖아요. 네. 그 연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뭐 다소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실 한국 사회의 그런 비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이분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심지어 4선까지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자체가 굉장히 검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18평짜리 아파트에 부부와 이제 슬아이 딸이 함께 네. 살았다는 건데 뭐 저희도 다 들어서 알고 네. 있지만은 심지어 원내대표 할 때는 네. 뭐 화장실이 하나여가지고 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춘기 딸하고 같이 쓰이던 직접 국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원내대표실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정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갑론을박들이 많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그 뭐라고 됩니까?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지향. 그렇죠. 네. 지향. 이게 박홍근의 18평 아파트여야 된다. 그래야 존경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뭐야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진심을 얻고 있냐,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냥 자기 이익에 위해서라면 그냥 휘딱휘딱 입장을 바꾸고 막 정당을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네. 이런 정치가 맞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익이 아니라 네. 국민적 이익, 공공의 이익, 공공의 가치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라.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 나온 길에 제가 또 갑자기 격분을 했네요.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맞죠? 예, 예. 전임 예. 후보자인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 신고 너무 재산이 비호가 이제 되죠. 100억이 넘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우리 박홍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 상대적 아파트 비교도 값도 안 올라.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 그 거의 아파트조차도 은행에 있는 대출을 갚는데 2024년 말인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분도 사실 아름다운 모습인 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쪽 지분이 전부인 경우도 많은데 아, 부부가 이제 배우자가. 공동으로 예, 2분의 1씩 예, 지분을 예. 갖고 있는 모습 같은 그 것들이 세금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네, 네, 박홍근 네. 납다라는 예. 느낌을 좀 주었다는 정도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모두가 청빈하게 살 건 없지만 그 문영배 재판관이 강조했던 게 네. 있거든요. 평균인의 삶, 그 평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삶과도 공명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부자인 삶을 즐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공적 영역에서 굳이 명예를 추구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뭐 그러니까 불일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네.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중배 선생님도 기자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김중배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자들도 평균보다 좀 못 살아야 된다. 네. 좀 가난해야 된다. 평균으로 살면 안 됩니까? 평균이 안 되긴 하지만. 평균보다 좀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연탄값 문제, 그 다음에 민생 현안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이 직결되면 더 세게 쓰는 네. 그럼요. 같은 예. 기사를 쓰더라도 더 가열차게 취재해가지고 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균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죠. 그리고 평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보편적으로 그렇죠. 느끼고 네.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인식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고발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사회 발전을 꾀하는 원동력이 되려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는 네, 건데 네. 그건 맞아요. 정치나 네. 언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아니, 너무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는 게 이게 언론에 사실 강남 아파트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과도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 이제 준비를 할 때 보면 뭐 토플 시험 비용이 비싸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토플 시험 한번 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오히려 없죠. 네. 토익이 훨씬 많고 하지만 기자들의 자녀들의 삶의 베이스가 아무래도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더 발현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우석진 교수님이 고위공무원들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막 뭐더라 국내에 이제 외국인 그 교사들 해가지고 뭐 영어 공부 시켜야 돼 자기도 네. 못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평균의 삶에 맞게 써야지 어떤 관심사나 그리고 실제로 지향과 그리고 기사의 방향이 보통의 삶에 가닿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자들도 강남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아 댓글창에 난 토플 받는데 죄송합니다. 아, 토플 가격도 비싸면 안 되죠. 아니, 갑자기 양말에 네. 구멍 하나 뚫어도 되나요? 부잣집 아들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업윤리 얘기를 네,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너무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심취해가지고 막 기자 개인의 이익 이거 기사 보면 이거 지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물론 것들이 많죠.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떤 계단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노력이라든지 그 욕구를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게 오히려 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개천용이 나기 어려운 시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반환하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임위를 100% 가져가겠다. 이유는 일이 안 된다. 특히 이제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이런 데가 도통 이게 일이 안 돌아가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다 맡아서 하고 28년에 평가받겠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당장 돌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100%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병목형산처럼 국회 상임위에 묶여가지고 정책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질타나 지적을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나오면은 야당 같은 경우 협조적인 자세로 국립민복을 위한 일이다, 경제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반기에는 상임위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법사위 같은 것들을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관문적인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법사위라는 게 각종 검찰개혁,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 상임위의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체계작을 수정을 하는 마지막 관문 같은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사위를 이렇게 업무 해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장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국회를 통해서 국정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의심도 돋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민생 과제들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위원장직을 달라 이게 맞는 접근법인데 전혀 방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반응 민주당의 입장을 강화하는 조건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이해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판사잖아요. 그럼 법사위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사실 어떻게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의 메시지는 전 다 전당대회 발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세게 싸우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아, 예. 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 뭐 정치인들이야 아니면- 지르기를 하니까요. 예. 그 아까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실제로 이제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가 얼마나 안 열렸는지를 따져보는 아시아경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데이터로서 보니까 좀 보이는 게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회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90번이 열렸는데 그에 비해서 정무위 48번, 재경위 47번, 산자위 43번 이렇게 적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논쟁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저희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특히 PK, TK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민주당한테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역결집에 어떤 빌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선거 전에 뭔가 오만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다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의정 활동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가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뒷다리 걸기 방식으로 뭐가 됐든 안 되는 방식으로 안티테제만은 발동한다면 이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한국일보 단독 어제 네. 이어서 계속 단독 보도가 김건희 관련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관련된 건데요. 권창영 특검팀이 그 확보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 컴퓨터에서 김건희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에 준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김건희 해명을 미리 써두었다 검찰이. 검찰이 김건희의 변호사냐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건데 어제 이제 국영의 정치비상구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는데 우리 검찰 잘할. 검찰 잘할 국영 기자님께 목이 여쭤보도록 많이 아프네요, 하겠습니다. 갑자기. 잘 알아야지 또 비판할 네,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사건 처리하는 ABC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건의 처리 순서 같은 게 존재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떤 변명도 통용이 되지 않는 수준의 굉장히 이상한 흐름인 건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2024년 5월에 일단은 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죠. 네.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윤건희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네.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이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 건데 하필이면은 그 부임한 그달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해온 그런 담당 검사의 컴퓨터를 여러 가지로 강제 수사를 하다 보니 발견된 문건이 그달에 불기소를 마치 암시하는 듯한 추정 문건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 시점이 굉장히 어색한 것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종국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은 서면 조사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조사해라는 요구가 정말 들끓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조사 이후에 이런 결정문이 써졌다고 하면 순서상으로라도 어색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만나기 전에 문건이 작성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로부터 2달 뒤에 조사가 있었는데 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사실상 황제 조사에 준하는 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석 달 뒤인 10월에 무혐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각본과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시나리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김건희를 위한 무혐의를 위한 시나리오가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문건 발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네. 그 권창영 특검팀이 네. 세 군데를 압수수색을 한 그러니까요. 거. 내가 오. 추가 첨언 설명을 예, 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정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수사를 했던 김건희 특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단초를 발견을 한 것 같고 권창영 특검이 사실은 어제와 그제 이제 압수수색을 시행한 과정에서 어디를 압색했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그 중에서도 대검찰청의 정책기획과와 대검찰청의 정보통신과를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검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어제 잘 방송을 좀 몰라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거 보니까 검찰총장 관련된 거 잡았나 보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속단하기 이른 거고 어. 정책기획과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통신과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네. 검찰의 내부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요. 아.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은 네. 이프로스라는 내부망을 예, 관리하는 예. 위원회가 있고 예. 위원회에 속한 게 바로 정책기획과장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뭐냐?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이프로스 계정에 대한 관리를 해요. 누가 가입을 하거나 탈퇴하는 것들을 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오. 되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세부적으로 다룬 메신저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를 털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은밀하게 나눈 대화라든가 주고받은 문건 중에서 사실은 뭔가 명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일부 수사기관을 좁혀가지고 압색을 했지만 그거로 불충하기 때문에 기간을 더 넓혀가지고 폭넓게 검사들끼리 그들만의 비밀적인 대화나 문건을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 이거는 구교영 기자처럼 예. 검찰의 예, 취재를 내부를 해본, 예, 속속들이 정말 큰 취재해서 방송에서도 예. 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네. 마치 이제 총장과 뭐가 관련돼서 아, 했나보다라는 그렇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네. 검사들의 농밀한 대화를 뭔가 완벽하게 입수해서 예. 분석해서 수사해서 기소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네. 박수. 야, 그럼 수사가 꽤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목이 너무 거겠네요. 아파요 지금. 얼른 물 드세요. 오케이 예. 사줄게. 예. 네, 야. 아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구경 기자가 예, 짚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이 사실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이런 눈 기사도 밝게, 써주고 진짜. 눈 밝게. 예, 그러니까 예.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검찰 출입을 띄엄띄엄했기 때문에 예.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도 어제 특검팀에 예. 취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오. 예, 라는 것이고 요소 길목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네. 뭐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자백을 하고 일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 일도 기대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너무 늦게 출범하지 그건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인멸이 너무나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자료는 싹 다 지우고 핸드폰 다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왜 모조리 우리가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텔레그램에 두두두두 들어오잖아요. 새로.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갔던 정치인 출신 비서실 사람들 두루루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다 이제 휴대폰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최적화된 것은 휴대폰 바꾸기인데 네. 그런 식으로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에 기대하지 않고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확인을 하는 검찰 거죠. 메신저를 털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검사들은 본인들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건 불안하지만 예. 내부망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아 이렇게 털릴 거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들통이 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구나. 합니다. 예, 근데 예, 사실은 예. 여기만큼 안전한 데가 여기에 대한 없다. 압수이 예. 가능한 이유는 예. 특별검사 쉽게 얘기해서 검사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렇네요. 변호사들의 예, 이런 예. 분들이 아. 실제로 영장 청구를 법원에 다이렉트로 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은 검찰 안 거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과거에는 미진했었는데 맞네요. 예, 지난번에 예. 안권섭 특별검사 같은 예, 경우에도 예, 예. 여러모로 이제 관봉띠 띠지 부분에 쿠팡. 대해서 예. 수사가 불비했다는 예, 얘기가 있지만 예, 실제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아. 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메신저를 턴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당시에 보면은 예, 예. 그 당시에 부천지청의 차장 검사가 주인 검사에게 그런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서 맞아요. 보낸 정황들이라는 예, 것이 예. 내부망이 털리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망에서 주고받은 일들이 사회 바깥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을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주고받은 거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쪽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우리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쪽지라는 거는 우리가 김문지 기자랑 저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방에서 인트라넷에서 아. 그런 내부 거고 쉽게 인트라넷.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쌍방 대화가 가능해 예, 카카오톡처럼 창을 여는 예, 건데 어. 사실은 이제 쌍방 대화의 그 남긴 기록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예. 다 남는데요 나중에 지워도. 아. 서버에. 메신저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전부 다 남진 않는 예, 잘못 예, 얘기했는데 예. 근데 쪽지는 다 쪽지 남아요? 같은 경우에 다 다 남는데 아. 지금 보도 보면은 쪽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 요거는 사실 빼박 증거여가지고 아. 거의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 누가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종이가 아니라 야. 그 온라인상에서 남는 온라인상의 쪽지. 쪽지 예, 일방으로 예, 보낸 예, 쪽지 예, 예. 이러저러하게 해달라라든가 쿠팡 사건에 이런저런 걸 쪽지가 많이 검토해달라고 나오잖아요. 한다라든가 예, 이런 예. 부분들인데 쪽지는 거의 복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 복원이 대부분 된다라는 거예요. 아.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전부 복원이 안 되는데 네, 삭제 기능이 예, 있고 그런 실제로. 뭐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 뭐 아무튼간에 이제 여러 가지인 건데 여하간 그 기저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들은 본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밀담을 주고받은 것들이 아. 자기네 내부 걸로 주고받으면은 사실 사회적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못 해봤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런 네. 패부와 허를 찔렀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야. 네. 예, 기자분들 구교용 보고 배우세요. 야. 예, 미스터 로션님께서 네, 아까 좀 말씀을 안 좋은 좀- 얘기도 좀 있던데. 구교용 화이팅. 아,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출입 기자의 의미가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논리를 잘 알고 네. 그걸 더 잘 감시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맞습니다. 우리가 출입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 특정 취재인과의 밀착과 혹은 유착이 그 출입처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폐쇄적인 출입처일수록 오히려 그 취재원한테 굉장히 매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 아주 내밀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꺼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구교영 기자의 지금 이런 네. 것들을 그러니까 출입 기자의 장점을 보여준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말이 없으니까. 아, 왜냐면 이제 검찰이 없어지니까 검찰이 그렇죠.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출입할 문을 일이 닫았기 없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근데 굉장히 좀 아, 중요한 지점을 네.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검찰의 패부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기득권화되어서 성역화된 곳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장충기 문자라고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삼성. 예, 네. 삼성의 장충기 씨가 수많은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과 혹은 언론인과 나눈 문자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 이 내밀한 내용을 왜 안 지웠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장충기 인생이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거기는 막아졌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폐기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저희의 지배적 네. 해석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능산구씨 화이팅. 능산구씨. 능산구씨 맞아요? 능성입니다. 아, 네. 아니 아마도 이제 아마 예. 오타일 것으로 보이는 아, 게 예. 저희 본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능성구씨라는 점. 아, 여기 구교용 기자 본까지. 능성구씨입니다. 네. 아, 본까지 어떻게 알고? 대단하시네요. 구교용 오늘부터 우리 형이다. 네,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저나 2차 특검 뭐하냐 놀고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있다라는 네. 거고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1차 특검에서 채 밝히지 못했던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어. 양평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양평도로와 관련해서도 아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 하여간 세게 하고 있다. 네. 네, 세게 하고 있고 상당한 내용을 밝혀낼 걸로 보인다. 와. 아, 상당한 네. 내용을.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잘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이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결국은 1차 특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기록을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출국 금지하면서 곧 부를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럼 정말 가장 시기가 좋을 때 그분들은 뭘 했나. 그리고 특검의 어떤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 검사들이 대통령도 수사했었고 국정원장도 집어넣었었고 이재용도 집어넣었지만 단 하나 못했던 게 검사에 대한 수사였잖아요. 네. 그걸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들이 아주 큰 건데 이제서야 드디어 이 문이 열렸다는 거죠. 아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네. 이번에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검사들 전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지금 개시된 거 아닙니까? 수사 초입부터.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사실은 발표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사실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한 쟁점화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견 형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사실은 종합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그런 결절점에도 놓여 있다는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트럼프가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선발대 1,000명을 중동 투입에 승인했다라는 것이고요. CNN 보도에 따르면 며칠 안에 투입이 가능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상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지상군을 다시 양쪽에 예. 지금 두 판을 보고서 이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면서 유가면 유가, 그죠? 예. 네. 뭐 나프타면 나프타, 뭐 여러 가지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양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좀 엄중히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네. 대단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는 게 예. 일단 미군이 지상군 투입을 이제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인 건데 동맹국들한테 당연히 이제 파병을 요구할 겁니다. 본인들 군대가 직접 갔기 때문에 네. 동맹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려울 때 이제 지켜줘야 되는 논거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당장 주한미군 일부가 차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미 무기는 나갔다라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국제사회적인 전쟁 참여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 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좀 엄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란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다.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 가스에 관련된 것이다. 뭐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선물과 관련해서 뭔가 트럼프 진영에서 큰 돈을 번 거 아니냐라는 전망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사실 언제든 역배팅 해가지고는 그 자녀들을 그렇죠. 활용해서 네. 투자한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오래 사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휴전하자라고 해놓고서는 결국 시간 끌면서 뒤에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란의 오랜 의심이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기조 안에서도 결국은 뒤통수 친다라고 하는 이란의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전쟁이 이제 본의 아니게 장기화되면서 수렁에 빠지는 국면이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네.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요것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과 관련한 네. 공방.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X에 글을 올려서 그건 SBS 게시판이에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이제 그 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윤석열을 찍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 국면에 이제 언론 보도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건데 이 잘못된 보도로 오판해서 투표권을 빼앗는 거 이거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장겸 의원은 과방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 가진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라 하는 게 방송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일종의 이제 SBS 노조의 언론 길들이기에 편승하는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표현의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팩트와 진실의 영역 안에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남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네. 오히려 김장겸 의원에 대해서 SBS 노조는 과연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사과는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진짜 사과할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오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하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네. 왜 이 논란을 계속 좀 확산시키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김장겸 의원 스스로도 경험한 바가 있어 잘 알 것 같은데 방송을 길들이는 방법이랑 역대 정부에 보면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처럼 X에 글 올리면서 네. 소프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통상적으로는 은밀한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한다거나 그게 안 통하면은 사장을 교체한다거나 그게 안 통하면은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나한테 진정 어린 사과를 부탁한다라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게 그게 방송 탄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통상의 문법에 맞지 않는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걷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에 준하게 사실은 SBS도 대응을 하면 될 일인데 이런 일들을 마치 이제 포괄적이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했을 법한 그런 행태들과 맞물려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의 본질은 진실 보도, 사실 보도에 있는 거잖아요. 일단 팩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독자들의 몫인 거잖아요. 물론 기자들도 논평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저는 맞다, 맞고 틀리다.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다운표 저널리즘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언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BS가 기자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취재 편의점에서 오늘 라이브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라이브 네. 폴 했는데요. 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 대중교통 이용 제한, 이것은 에너지 절감 네네. 차원에서 내린 조치인데 국민의힘과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축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찬성이 82, 반대가 18%로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떠세요? 출근 시간대 뭐 한 2시간 정도. 네. 이게 근데 그 사실은 출근하는 노인들도 많아요. 일터로. 그렇죠. 새벽에. 예, 그 네.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을 그러니까요. 수 있을 그러니까 것 뭐 같은데. 빨강 파랑 잠바 입고 가면 놀러 가는 거고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찬성이 82이긴 하지만 일견 바로 찬성한다고 말하기엔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긴 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움직이는 그 건강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전체 비용 줄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노인에 대한 무상 복지에 대한 이슈로 연결될까봐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보면은 그 이용을 아예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못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 시간대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유료로 사실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합적인 방식의 고려가 필요한 게 정말 일터에 나가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 예를 들면 교통비 보조라는 그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본인 자체가 그런 일터에 나가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명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네. 조화로운 방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번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겪는 지옥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했고 실제로 출퇴근하는 다수를 위해서 이런 시간대 조금 좀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말씀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각지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있는 정책들도 병진이 돼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애들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좀 천천히 만나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 내일 기후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김성환 장관님께 직접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이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건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가 어려워요.
그 전쟁 나기도 했고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고 또 달러 값도 맞아요. 막 네. 올라가고 환율이 또 높아지고. 유가도 아마 최고 가격제가 이번 주에 변동되면 또 더 올라갈 네. 것 같고 그래서 착한 보험 홍보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착한 네. 보험. 네, 착한 보험이 네.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에 초창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종일관 바꾸지 않고 그 저희를 훌륭하시네요. 예, 네. 해주고 계신데요. 화면을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김은지 기자 뒤에 있는데 예,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또 자신 있게 비교하실 때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227 010-7612-3303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보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다 같이 힘내야 되는 시기죠. 네, 다 같이 챙겨서 우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함께 어깨 걸고 우리가 계엄의 강을 같이 넘어온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응원봉을 들고 그 추운 엄동설안에 길바닥 한남대로 앞에서 키세스가 돼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계엄의 강을 내란의 강을 건너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작년 따라서 이맘때 탄핵 선고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4월 4일이 탄핵 선고고요. 네. 네. 4일 전에 기일이 잡혔던 것을 맞아. 기억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3월 30 며칠 날이네, 예. 뭐 한 주 더 미뤄지네.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진짜 소중하고 대단한 그러네요.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좀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저 사람 얘기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나도 이런 판단을 해봐야겠다. 이럴 때 제일 소중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김종대. 우리 맞아요. 김종대 네. 의원님. 네, 예. 김종대 의원님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맞아요. 네. 욕설을 난사하면서 아하하하. 예, 욕쟁이 할머니 네. 컨셉으로 빠르게 저희가 유튜브에 복귀하는 그날을 좀 손꼽아 봅니다. 아울러서 김종대 의원도 지금 그 투병 중이신데 예. 예, 힘내라는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 유쾌한 정치 해설이 매우 듣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마 네, 저도 조만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취재를 했네. 그 사이에 지금 그거는 역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네네. 김은지. 야, 네, 이래가지고 기자들을 사랑합니다. 늘 숨 쉬면서 하는 것은 취재다. 예,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저희들 진실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열심히 달려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 특히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잊지 말고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바로 네. 이 영상도 그러니까요.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네, 바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